제23장 관리의 슬픔. 1년 내내 우쭐댈 수 있는 즐거움도 때때로 아주 잠시 동안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으로 깨끗이 사라질 때가 있다. 가스띠. 여기서 잠시 동안 그 하찮은 사나이가 쓸데없는 근심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하자. 그런데 그는 하인 근성을 가진 사나이가 필요했을 텐데 왜 기계 있는 사나이를 자기 집에 고용해 들였을까? 19세기에 있어서는 귀족이나 권력 있는 인간이 기골 있는 사나이를 만나면 그를 죽이든가 추방하든가 투옥하든가 혹은 상대방이 어리석게도 고통이 지나친 나머지 죽어버릴 만큼 모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괴로워하는 자는 기골 있는 사나이 쪽이 아니다. 프랑스의 소도시이든 또는 뉴욕처럼 선거제의 정치하에 있는 지방이든 그런 지방에 공통되는 커다란 불행은 세상에 레날 씨 같은 인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인구 2만 명의 도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며 그 여론이라는 놈은 입헌 정체 하에 있는 지방에서는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 것이다. 여기에 고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사나이가 있다고 하자. 여러분의 옛벗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그런 사나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1000피트나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의 여론에 따라서 여러분을 판단할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여론이라는 것은 우연히도 귀족이고 부자고 온건파로 태어났을 뿐인 바보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남보다 뛰어났다는 것이야말로 재난인 셈이다. 점심이 끝나자 곧 모두들 베르지로 돌아갔다. 그러나 겨우 그 이틀 뒤에는 온 집안이 모두 베르에르로 돌아와서 다시 줄리앙과 얼굴을 마주쳤다. 돌아와서 1시간도 되기 전에 줄리앙은 레날 부인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것을 눈치채고 몹시 놀랐다. 남편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줄리앙이 모습을 나타내면 곧 얘기를 거쳐버렸고 마치 저쪽으로 가달라는 듯한 표정을 띄웠다. 줄리앙도 상대방에게 2번씩 그런 경고를 되풀이시키지는 않았다. 그는 냉담하고 생소한 태도를 취했다. 레날 부인도 그것을 깨달았으나 별로 해명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내 후임자가 생겼나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바로 엊그제까지 그렇게 터놓고 대해주었는데 그러나 상류 부인들이 하는 것이란 모두 이런 모양이다. 마치 임금과 같단 말이다. 임금의 마음에 들은 줄 알았던 대신이 집에 돌아와 보니 파면 통지서가 와 있더라는 식이다. 줄리앙은 자기가 곁으로 가까이 간 순간 갑자기 중단된 대화 속에서 베리에르의 시유 재산이 되어 있는 어떤 커다란 저택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낡기는 했지만 아주 넓어서 사용하기 편한 집이고 교회 맞은편 도시에서도 어뜸가는 상가에 서 있는 집이었다. 그 집과 새로 생긴 애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줄리앙은 몇 번이고 자문했다. 우울한 기분이 들어 프랑스와 1세가 지은 멋진 식구를 몇 번이고 읊었다. 그것은 레날 부인에게 배운 지 1달도 채 못된 식귀인 만큼
새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무렵에는 몇 번이나 맹세하면서 애물을 거듭하며 이런 식기 따위는 모두 거짓이라고 분명하고 강하게 말해 주었는데 변하기 쉬운 것이 여자의 마음, 그것을 믿다니 미친 짓이지. 레날 씨는 역마차를 타고 부장송으로 떠났다. 그 여행을 하기로 결정되기까지에는 2시간이 걸렸고 레날 씨는 몹시 번뇌하고 있는 듯 했다. 돌아오자 시장은 회색의 종이로 싼 커다란 포장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자, 이것이 그 어처구니 없는 용건이요. 하고 그는 부인에게 말했다. 1시간가량 지나서 줄리 양은 광고를 붙이는 사나이가 그 커다란 포장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급히 그 뒤를 따랐다. 모퉁이까지 가면 곧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광고를 붙이는 자가 커다란 솔로 광고지 뒤에 풀칠을 하고 있는 등 뒤에서 줄리 양은 안타까운 듯이 기다렸다. 광고가 붙여지자마자 줄리 양의 호기심에 찬 눈길이 그곳에서 읽은 것은 레날 씨 내외의 대화 속에 가끔 튀어나온 그 커다랗고 낡은 집을 일반 입찰에 의해서 임대한다는 뜻을 상세하게 적은 통달문이었다. 임대 계약의 입찰은 다음날 2시 시청의 홀에서 세 자루째의 초가 꺼질 때까지 라고 씌어 있었다. 줄리 양은 몹시 실망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너무 촉박했다. 대체 입찰 희망자 전부에게 통지가 행해여질 틈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여하튼 2주일 전의 날짜로 되어 있는 이 광고를 그는 세 곳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전문을 다시 읽어보았으나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임대한다는 그 집을 구경하려 갔다. 문지기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웃 사나이와 의미 있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니, 헛수고만 하는 거지. 마슬롱 씨는 그 사나이에게 300프랑으로 낙찰시켜 준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시장이 뿌리쳤으므로 프릴레르 부주교님에게 불려 주교관까지 갔단 말이야. 줄량이 나타난 것이 아주 그들의 방해가 된 듯 2 사람은 그뿐으로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줄량은 물론 임대 계약의 입찰을 보러 갔다. 어두컴컴한 홀은 사람으로 가득했는데 모두들 묘한 눈초리로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여러 사람의 눈은 테이블 위로 쏠렸다. 그곳에는 노쇠 접시가 놓여 있었고 접시 위에 3개의 초도막이 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입회인이 소리쳤다. 300프랑, 300프랑이라니 그건 너무해 하고 한 사나이가 조그만 소리로 곁에 있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줄량은 그 2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 집은 800프랑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거야. 내가 한번 끌어올려 줘야지.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격이지. 마슬롱 씨, 발로노 씨, 주교님, 그리고 그 무서운 프릴레르 부주교, 그 한패들을 전부 저거로 돌리고서 무슨 득이 있단 말인가. 320프랑, 다른 하나가 외치듯이 말했다. 정말 바보로군. 옆에 있는 사나이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줄량을 가리키며 봐요. 시장의 밀정이 와 있지 않는가. 줄량은 불쑥 돌아보며 지금 한 말에 대해 추궁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프랑슈 꽁떼 사람인 그 2 사람은 이미 줄량 따위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들이 침착했으므로 줄량도 침착성을 되찾았다. 마침 그때 마지막 초가 다 타버렸다. 입회인의 느릿느릿한 목소리가 문제의 집의 낙찰을 구했다. 모 현청의 과장 생지로 씨에게 앞으로 9년 동안
330프랑으로 낙찰되었다. 시장이 홀을 나가자 이내 모두들 떠들어 대기 시작했다. 그로조 씨가 성급한 짓을 했기 때문에 씨가 30프랑 번 셈이로군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자 생지로가 아닌가. 반드시 그로조에게 복수를 할 걸. 호된 변을 당할 거야. 더러운 얘기로군. 줄리앙의 왼편 옆에 있던 뚱뚱한 사나이가 화를 냈다. 그 집이라면 나는 800프랑을 내도 좋아. 공장을 만들거든. 그래도 싸게 얻는 편이지. 그러자 젊은 자유주의자로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나이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생지로 씨는 수도회 회원이 아닙니까? 아이들은 냈다 장학금을 받고 있잖소. 즉 베르에르 시 당국은 그의 봉급에다 500프랑이나 더 추가 지불을 해야 할 판이거든. 문제는 그것뿐이죠. 시장이 그런 일을 잠자코 보고 있다니 하고 다른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시장은 급진 왕당파가 아닌가. 하긴 도둑질은 안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당연하지. 나는 것은 비둘기거든 하고 다른 한 사나이가 말했다. 즉 이것저것 모두가 시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가 연말에는 그것이 분배되는 셈이란 말이야. 아니 소렐의 아들이 와 있지 않나. 돌아가자고. 줄리앙은 아주 불쾌한 기분이 되어 돌아왔다. 레날 부인을 만나보니 완전히 기분이 침체해져 있었다. 입찰에 갔다 오셨군요. 예.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시장님의 밀정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이도 내 말을 듣기만 했더라면 지금쯤 여행을 떠나셨을 텐데. 마침 그때 레날 씨가 나타났다. 아주 어두운 얼굴이었다.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않은 채 점심 식사가 끝났다. 레날 씨는 아이들과 함께 베르지로 가도록 줄리앙에게 말했다. 가는 도중은 기분이 꺼져들 것만 같았다. 레날 부인은 남편을 위로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점에는 익숙해져야죠. 그렇죠, 여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